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6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안학내 유인지입니다. 네, 전 분유회장 배나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피디님 인사해주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인사 안 시켰지만 오늘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정일입니다.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네, 오늘 이제 미디어 스크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 스크랩을 원래는 이제 저희가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네. 오늘은 김원경 사무처장님 이장님께서 미디어 스크랩 오늘 주제가 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제대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이장님 목소리를 바로 들어볼까요? 뿅! 자, 미디어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미디어 스크랩 내용이요. 마침 제가 어제 다녀왔던 토론회 관련된 보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해서 들었던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코너만 제가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4.16 연대에서 준비한 토론회였고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발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세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종합해서 이런 보도 참사가 어떻게 하면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사실 어제 나왔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으로 인한 피해 이 내용들은 이미 민원연이 충분히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해왔고요. 민원연이 한 거 말고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뭔가 다른 내용들이 있을까 하고 많이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한 분이 그거 있잖아요. 지금 화랑유원지에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추모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납골당이라고 주장하는 현지 언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서 특히 그런 여론을 많이 조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요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못 짚었던 문제다. 우리가 지역 언론까지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주 작은 언론사에 다니고 있는 분이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나도 처음에 세월호 현장에 가서 너무 좀 부주의하게 마구 취재를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반성을 하고 내가 찍은 영상과 내가 찍은 화면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분이 발제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으셨는데요. 유경균 위원장 말씀이 그분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고 나서요.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활동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기레기 같은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그런 현장 기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도 내용을 보면 내가 그때 찍은 그 영상들이
시신이 막 들어오는 병원 그런 것을 막 그대로 그 자리에서 찍고 여러 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 장면들을 찍었다. 근데 그때는 모든 카메라가 그렇게 들이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취재 현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줘요. 어제 그냥 보여줬어요. 근데 그 보여준 것을 모든 카메라를 꺼달라. 이것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화면이고 내가 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어떤 영상을 찍었던가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그냥 보여줬는데 그 영상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카메라들도 막 찍히거든요. 근데 다른 카메라들도 경쟁적으로 그냥 그 시신을 거만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그냥 막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 바로 구조돼서 나온 그 구조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막 시신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없고 그리고 그 취재 경쟁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커튼조차 치지 않고 그런 검안 작업을 그냥 마구 하고 있었던 그런 현장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전원구조 오버라든가 전폭적으로 그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보도에 너무 꽂혀 있어서 저는 사실 세월호 보도에 있어서 그런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것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얘기를 안 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 기자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보도는요. 굉장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참사 보도는 이런 병원 모습이라든가 유가족을 함부로 찍는다거나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깔끔한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런 어떤 참사 보도에서의 그런 차분한 그런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취재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도입해서 오히려 그것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됐어요. 어제 그 토론회에서 그 대신에 일본 보도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나치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정보만을 보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보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원구조 오버도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으면은 언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 발표한 그 관공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계속 되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식으로 무조건 정부가 발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은 다 유언비어로 처리하는 그런 식의 보도 태도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일본에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왜냐하면 일본이 아무래도 지진이나 또 원전도 있었고 일본의 어떤 재난구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모범적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배웠던 어떤 문제 언론은 그 자체가 재난구조에서 하나의 단위이다. 그래서 같이 구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지적하고 구조를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그 역할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관공서에서 내주는 것을 보도자료로 베끼는 그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어제 토론회에 있었던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고요. 보도에서는 무엇이 가장 화제가 됐냐면요.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님께서 어제 이제 토론자로 같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요번에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 조사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이니까 유가족으로서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이제 설명을 듣고 한 5시간 가량 토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결과가 그분 말씀은 오늘이나 내일쯤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서 본인이 느낀 점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MBC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느낀 점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참시에는 분명히 일배가 있을 것이다. 일배가 한 짓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MBC 조사 결과를 딱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리고 일배도 한 명도 없더라라는 것이고 오히려
계속 물어봤대요. 이거 PD가 노조원이냐, MBC 노조원이냐, 파업했냐, 파업도 했고 노조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베라고 예상되는,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은 거의 그 사람들의 개인 SNS 글까지 다 뒤져서 혹시 이 사람들이 일베 행위를 한 것은 아닐까를 조사했다는 얘기도 보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 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럼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MBC 조연출은 속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등의 멘트가 들어간 뉴스 영상을 FDA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충격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이 들어간 것을 이제 FDA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한 FD는 화면 클립,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구글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이 중에서 세월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넣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들어간 세월호 화면이었고요. 세월호 자료를 넣어도 되느냐는 얘기가 FD들 사이에서 있었지만은 또 다른 클립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것을 집어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넣어도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PD가 연출이 최종 결정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료만 모아서 그냥 보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걸러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래도 되나, 이것도 해도 되나라고, 세월호를 넣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다 조금씩 했지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내리는 결정, 그거를 빼는 결정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심지어는 미술부의 블러 처리와 편집 이후의 시사 과정에서도 이것이 걸러지지 않았다. 유경근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예능이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죽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 이 영상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너무 허망하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권력의 언론 장악 때문에 MBC가 공영방송이 이렇게 변질돼서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MBC가 정상화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렇게 약속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 바뀌었는데 왜 이런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매우 허망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놀랬고요. 이거 미리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도 좀 사실 어제 애매했는데 어찌됐든 위원장님이 말하셔서 유 위원장 발언이 이미 언론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시사 과정에서 MBC PD와 FD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한마디로 세월호 보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애초에 보냈던 화면 중에 김주아 앵커가 하는 화면도 하나 있었는데 김주아 씨가 MBC에 있을 때 속보입니다 하면서 하는 방송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방송은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뺀 것은 아무래도 이제 김주아 씨가 지금 MBC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잘랐던 그분이 여자분인데 22살의 굉장히 어린 여자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악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경근 위원장 말은 여자거나 어리거나 왜 그렇게 김주아 씨의 이런 화면에 김주아 씨가 나가면은 부적절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뺀다거나 또는 제작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면서 왜 이런 보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이렇게 없느냐. 왜 항상 모든 인정이 다른 사람에게만 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반성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지적해야 되겠구나, MBC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유경근 위원장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정말 그들의 말이 진정이라면은 아무도 어묵을 세월호 화면과 또는 바다와 연결시켜서 그런 장면을 내보내는 것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모욕이라는 것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베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면은 그러면 잘못이 아닌가라는
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 토론회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들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 순서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일베에서 통용되는 그 용어들, 은어들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알고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는 저 위에서 좋은 말만 듣고 저도 사실 일베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이게 왜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런 거를 썼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언론인이라면은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것이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일베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뎅과 세월호를 연결하는 것이 그게 그런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 무지가 몰랐다는 것이 용서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MBC에서는 보도국장 예능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담당자들이 자기는 징계받아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대요. 이 담당 책임자들이 최종 결정한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킨 본인이 징계를 받겠다라는 말을 이미 밝힌 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간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를 얘기할 때 생각해 보면요. 일베들이 쓰는 그런 비하 용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방송사가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계속 어떤 그 유행의 추이를 알고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속 공유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왜냐면 우리가 일베 화면 이렇게 합성해서 쓰는 것도 아는 사람만 그걸 알지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몰랐다고 괜찮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시사 편집 마지막에 최종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공유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예능이든 시사든 어느 분야에서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인권의식을 고취하세요라고 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알고 계셔야 된다. 방송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유경근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모두 노조원이고 모두 일베가 아니고 다 착한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왜 나는 이런 큰 어떤 상처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왜 이런 모욕감을 계속 느끼면서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냐. 그 답답한 마음을 어제 호소하셨는데 굉장히 정말 죄송했고 이거는 좀 더 가이드라인이든 뭐든 디테일하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발언할 때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왜 세월호 보도 참사가 이렇게 벌어졌느냐. 속보 경쟁, 속보 때문에 그 오보가 났다거나 그다음에 그런 거짓말 정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악돼서 그렇게 한 거. 그리고 사실 종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더 심해졌던 거거든요. 만약에 종편이라는 방송사가 없었다면은 세월호 보도 참사에서 조금은 덜 그런 선정적인 경쟁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시기가 하필이면 종편이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기여서 물론 그나마 JTBC가 있어서 세월호 보도에서는 중심을 좀 잡아주긴 했지만 TV조선이나 채널A, MBN은 굉장히 그때 나쁜 보도들을 막 쏟아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미디어 환경이, 방송 환경이 특히 그런 보도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경쟁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완전히 정권에 장악돼 있었고 그리고 정권이 키워서 육성한 아주 문제 있는 방송은 극심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 보도 참사가 심해졌었다. 그것 말고도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선정성 경쟁이라든가 그리고 기자들이 진짜 가이드라인이라 아까 그 말한 그 기자가 자기가 아무거나 막 찍었었다. 그냥 이건 당연한 거지 하고 막 찍었던 그런 찍고 내보내고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재난보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재난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학습하고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재난을 일부러 만들어서 훈련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기자들이 너무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그거를 배워서 학습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훈련이. 막상 딱 되면 막내들부터 막 투입해서 현장에 내려보내고 정말 경력 있는 뭐 높은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고 그럼 막내들 아무거나 막 찍고 아무거나 막 내보내고 바쁘니까 그냥 막 생중계로 막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된다. 그 뭐랄까 국민의 뜻을 모아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계속 지금처럼 그 보도자료만 받아 쓰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라고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좀 보도 준칙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론회는 어제 이렇게 됐고요. 굉장히 미안하고 아쉽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창립 10주년을 맞았대요. 방통심의위원회가. 그래서 10주년 기자회견 비슷한 거를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국민 참여 심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심의위원회,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와 어떻게 이렇게 꿍짝이 쩍쩍 맞았는지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우리가 너무 보도자료 빨리 냈나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요.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이미 작년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심의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 배심원제가 있어서 정말 예민한 사안의 경우에 나는 이것은 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다 하면 신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공정성 심의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너무 편파적이니까 이걸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당사자든 아니면 민원인이든 방송사든 나는 이거를 국민심의에 넘기고 싶다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안은 한번 국민심의에 맡겨보자라고. 저희 아이디어였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기면 국민심의위원들이 선정돼서 정말 다시 한번 이게 뭐라 그럴까, 공정성 시비는 그냥 보는 사람이 내가 봐도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민원인은 엄청 심각하게 생각해서 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분들이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그렇게 맡겨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단은 10주년에서 비전과 정책 과제 발표식을 했는데요. 이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통신 분야는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 번 잘못하면 아웃인가 보죠, 통신은. 그다음에 국민 참여 심의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하고 싶네. 인공지능 모니터링. 아니 그냥 있는 것만 잘 하지. 아무튼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합니다. 방통심의 주요 정책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국민참여심의제는요,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참여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학계 시민사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방송 모니터를 선발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심의제와 열린 모니터링 제도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불가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특히 여기서 학계 시민사회와의 업무 협약이라고 써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민원연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아무런 어떤 사전에 대한 사전 논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해당 정책은 4기 방통심의위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 아직 예산이나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지. 참 남이 그 사업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타기 하는 이런 수법을 쓰시다니. 우리가 한다니까 부랴부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좀 들지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내용의 방송이나 양성평등 저해, 미투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당연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AI는 뭐냐? AI 등 인공정보 기술을 모니터링 차단에 도입하고 DNA 필터링,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유해 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공개 채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과 AI, 빅데이터 경력을 우대하는 조건을 붙여놓았고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네요. 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통신심의 관련 법령과 심의 규정을 정비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그에 따른 엮이는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모순되는 말인데요. 참 어려워요. 그죠? 표현의 자유는 확대하면서 또 한 번 잘못하면 아웃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요. 진짜 한 번 잘못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애매했다. 그런데 내가 애매하게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아웃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 항의를 하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또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방통심의는요. 좀 이상합니다. 질의응답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청와대도 요즘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의응답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소통을 하셔야지. 아니 발표회 하는데 기자들 불러놓고 그러니까. 질문 안 받으면 네. 왜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보도자료 내지 그냥.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팀에 문의하라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좀 이상하십니다. 이게 조심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뭔가 정제된 언어로 말할 수 없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뭐 별로 결정된 게 없는데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정된 게 없으면 그냥 취지가 이런 취지로 나가고 싶다라고만 말해야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두루두루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하겠다는 국민심의위원회, 심의, 저희는 국민이라고 안 하고 시민이라고 일부러 넣었는데요. 시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미디어 스크랩은 아니지만, 아직 보도는 안 나갔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종편이 왜 계속해서 저렇게 막말을 하는 줄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안 해서야. 그래서 민원연이 준비했어. 시민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방송심의를 해보려고 해. 언제냐고?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오네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희가 일단은 보도자료는 냈기 때문에 보도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민원연이 시민심의위원회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위원을 정했어요. 저희가 한 위원은 지금 9명 원래 그러니까 뭐죠?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9명을 정했는데요.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가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너무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3기까지는 여성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3기에. 그래서 그리고 다 50대 이상 뭐 이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성비와 연령대를 골고루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뭐라 그럴까? 그 현직 위주로만 한다거나 교수 위주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성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 일단 위원장은 엄중 선생님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1기 방송통신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원연의 정책위원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50대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쭉 가나다
가나다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 우리가 누구로 더 잘 알고 있냐. EBS PD, 전직 PD였죠. 지식채널2 정말 직관적인 방송으로 유명했잖아요. 이 지식채널2를 사실상 기획해서 자리 잡게 한 것으로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이죠. 기획력에 있어서는. 이 김진혁 PD가 저희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한 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전북민원연의 박민 참여 미디어 연구소장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추천을 해서요. 박인숙 변호사가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박 변호사님은 40대 여성이시네요. 그리고 외국인 그 근로자 센터에서 한 분 오셨습니다. 석원정 소장님이신데요. 50대 여성이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 있는 활동가를 섭외를 했는데 10대예요. 무려 17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양말이라는 활동가 분이 같이 하시게 됐어요. 사람들이 되게 놀랄 거예요. 어떻게 10대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넣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10대건 20대건 좀 젊은 세대들이 좀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윤성옥 경기대 교수. 사실 윤성옥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도 하셨고 굉장히 여러 번 방심위 문제를 지적하셨던 분이어서요. 이번 심의에서 아마 가장 좋은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디액트, 그러니까 그 미디어 관련된 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곳이죠. 미디액트의 장은경 사무국장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희정 국민대 교수에 가서 하시는데요. 이 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TBS PD이셨고요. 그리고 신문방송을 전공을 했는데 젠더 연구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젠더로 박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되시기에 정말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9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리 지금 어제 저희가 심의 안건을 보내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실지에 대해서는 미리 짜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분들이 그 해당 방송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방송 내용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심의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건을 무엇으로 할지 굉장히 여러 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안건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할게요. 아시다시피 박상우 전국부장, MBC의 박상우 전국부장의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야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방송 있었잖아요. 그 방송을 첫 번째 안건으로 냈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 3기 방통심의위에서 그 방송을 권고를 줬어요. 권고는 행정지도입니다. 벌점이 없는 것이고요. 박상우 전국부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를 돌아봤습니다.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 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스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 전역이 힘내라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혼내,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떼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방송에 그 시기에 그 방송을 권고를 줬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관련돼서 조중동이나 종편과 똑같은 시각에서 그 사안을 보고 있었다. 세월호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그 당시에 책임 있게 세게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원구조 오보와 그다음에 재난활동을 하고 있었다. 막 잠수부가 몇 명이 400명이 들어가고 막 난리 그런 오두방정 다 거짓말 그런 것을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식의 거짓 방송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송에 대해서 경고, 주의 이런 법정 제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고 심지어 그것을 그렇게 잠수사의 죽음을 유가족이 불러왔다라는 식으로 아주 노골적인 모욕 그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권고를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재심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보기에 물론 이분들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정한. 그런데 어찌됐든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모신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와 그렇게 모신 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이 방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MBC 박상우 전국부장의 그 리포트 그걸 재심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TV조선에서 유명했던 장성민 씨. 장성민 씨가 엄청나게 많은 심의를 안고 퇴출됐죠. 퇴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한 정말 여러 가지 방송이 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걸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가 하나만 넣었는데요.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숙주라고 말했던 방송이 있었어요. 장성민 씨가. 이 방송도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때 선거 시기에 어떻게 공당을 종북 숙주라고 말했는데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권고 수준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MBN에서 떼놈이라고 말한 차명진 씨 있죠. 이것도 문제 없음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재심의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진짜 우리 방송을 다 중국인, 일본인 다 보거든요. 그런데 떼놈이라고 대놓고 방송에서 이런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 없음이 나온 이런 상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려고 하는 거는 JTBC의 서남여고 탐정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에서 그 동성 키스가 나온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고생이 동성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어마어마한 방송에 대해서는 다 문제 없음 그리고 권고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여고생이 키스했다는 이유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는, 근데 경고가 나오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은 사실은 그날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이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놉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혐오 발언을 심의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마구 하거든요. 근데 이 심의위원들은 사실상 지금 공무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민간기구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완전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영기관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발언을 마구 쏟아놓는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재논의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4개의 방송을 심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실제 방송하는 걸 보면요.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도 한 안건당 한 3, 40분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문제의 방송은 훨씬 더 많았지만 4건을 아주 엄중하게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4건으로 심의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자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되었다면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줄지. 그래서 저희가 미리 민원연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요. 그 내용들을 다 올릴 예정이고요. 당일날 방송을 그 현장을 국민TV 온에어에서 하는 그 현장을 찾아오셔도 좋지만 못 오시면은 고발뉴스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시고요.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심의위원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날은 그 행사가 있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새로운 안건을 매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직접 심의를 해보시는 안건을 계속 새로운 것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모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낼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후로 올려드리는 거는 기존에 심의가 됐던 내용이 아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방통심의위에 이거 미리 니네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국민은 이렇게 보고 있어. 알고 시작해 주세요. 라고 경고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방심위의 심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방심위가 제대로 하면 이런 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선거 보도도 감시해야 되고 진짜. 그런데 방심위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방송법, 저런 엉터리 방송법 통과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분명히 유경근 위원장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람도 분명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왜 이렇게 온정주의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의 그 일의 내용,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그 어떤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정말 그 방심이가 막 종편을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송이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시고 방송 문제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데 왜 제 역할을 이렇게 회피하시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봅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샘플로 한번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나도 방심위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매주 하나의 방송을 보고 심의를 좀 내주시면 그 결과를 매주 모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식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해서 당신들이 심의할 내용이 앞으로 이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줄 그런 예정입니다. 예, 또 오늘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때문에 민원연 활동가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 왜냐고? 막말을 해도 다 봐주거든. 그래서 민원연이 준비했어. 시민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시민들이 방송심의를 해보려고 해. 언제냐고?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오네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그러면 나쁜 보도 스크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선거 관련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4일 그 제주시에서 열린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죠. 네. 이거 다들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폭행을 가한 그 가해자 측이 사실 제주 제2공항 반대측 주민입니다. 네. 이분은 지난해 10월부터 42일 동안 제2공항 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이분이 단식을 하고 10며칠 차 되던 차에 원희룡 그 예비 후보가 당시 지사죠. 당시는 지사였죠. 그렇죠. 네. 작년이었으니까. 작년에 그 단식을 하고 계신 분 앞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좀 앞에 절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2공항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공항이라고 하는 게요. 네. 작은 운동장 같은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대지. 그리고 제주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지금 제주 공항으로 너무 작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성상읍 일대에. 그런데 이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전혀 주민들과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발표를 했어요. 그쵸. 박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제주도 지사라면 도민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이게 과연 우리 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제 원희룡 지사가 당시 대대적인 환영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대 주민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땅, 그렇죠. 살고 있는 땅 이런 곳이 다 그냥 공항 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냈어요. 성산읍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농성을 하고 야 이거 다시 환경평가해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또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네, 그래서 단식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때 원희룡 지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 단식까지 했으니까 이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왔는데 이제 그 단식한 분이 당사자가 이제 아니 이거 주민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원희룡 지사가 아이고 아직 기운이 넘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본인이 사실 단식 농성을 하면서 모든 걸 걸고 하면서 했고 이 조지사가 왔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기서 아이고 아직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운이 넘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지금 뭐 단식 며칠 하신 다음에 실려가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떤 9일차에 실려가셨죠. 근데 이 당시 주민분 같은 경우는 10일이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근데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항의를 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생생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폭력을 정당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앞뒤 맥락상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보도가 될 때 이상하게 보도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원 예비 후보가 폭행을 당한 이후에 15일 날 원희룡 예비 후보 딸이 SNS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게 어떤 글이었냐면 장문의 그 신경을 올리는데 소식 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때리는 건 좀 안 된다.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걱정 심경글을 올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빠가 호상당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호상이라는 표현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쓰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글의 맥락을 보면요. 이건 말실수예요. 그냥 누가 봐도 말실수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막 논란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호상이라는 표현을 써? 어떻게 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원 예비 후보가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딸이 잘 모르고 울면서 밤에 이렇게 계속 울면서 잠을 설친 와중에 이렇게 글을 올리다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어쨌든 단순히 말실수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자 지금 이 사안은요 정치인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 정책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민이 와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가했습니다. 계란을 던지고. 사실 토론회라는 거는 의견을 정책에 대한 의견 자기의 자유로운 의견을 내는 자리인데 그런 토론회 자리에 와서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폭행이 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동이죠.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에 선거에는 많은 주장이 오고 가야 되는데 주장을 하기에 굉장히 위축돼 버리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의 폭행 사태는 어떠한 뭐 전후 사정이 있던 간에 이거는 문제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폭행을 가한 당사자분께서는 본인 몸에 자해까지 하셨어요. 그날 당일날 계란을 던지고 상대방 얼굴 때린 다음에 흉기로 자기 몸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자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 상황을 언론들이 주목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관련 보도 양상을 보면요. 제주 제2공항 관련된 이슈에 주목을 하는 언론보다 다른 것에 주목하는 언론들이 많았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호상. 원희룡 딸이 호상이라고 말했대. 깔깔깔깔. 거의 놀리는 형태의 그런 보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5월 15일 오전 6시 중앙일보가 첫 보도를 냅니다. 욕을 해도 좋다.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달라. 원희룡 후보의 딸 SNS 글. 이게 네이버에 이제 송고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희룡 그 호상을 언급한 첫 보도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이제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한 총 10시간 정도 사이 동안 원희룡 호상을 언급한 기사가 몇 건 정도 됐을까요? 이 보도 이후로. 100건? 이게 거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계속 호상이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건? 한 50건? 50건? 네, 85건 정도 됩니다. 거의 모든 매체가 다 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냈던 곳이 또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온라인 매체 다 같이 낸 건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호상을 그냥 보도 안에서 언급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제목에다가 원희룡 딸 호상 이렇게 해서 호상을 언급한 기사는 몇 건 정도 됐을까요? 85건 중에? 네네. 한 20건? 30건? 61건. 다 호상을 뽑았구나.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 외에 예를 들면 호상 언급 없이 그냥 딸의 SNS 심경을 이제 중심으로 보도를 한 곳은 100건이 훨씬 넘어가죠. 네, 100건이 훨씬 넘어가는데 호상을 이제 굳이 부각한 곳이 이 정도 된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폭행 사건 배경을 부각한 제목, 예를 들어서 제주 제2공항을 적시를 하거나 아니면 폭행 사유에 대해서 왜? 라는 식으로 의문문 형태로 이제 제목을 뽑은 그 기사는 몇 건 정도 됐을까요? 예를 들어 이 기간 시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 예비 후보가 폭행당한 이후에 연합뉴스가 아까는 10시간에 오후 5시 53분에 관련 기사를 하나 냅니다. 자, 이 시간부터 14일 오후 6시라고 칩시다. 6시부터 90건?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한 22시간 정도 되죠. 이 시간 동안 160건까지는 안 났을 배경을 부각한 제목은 몇 한 건? 120건? 76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제2공항 이 이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보다 그냥 원희룡 딸이 SNS에 말실수한 게 더 즐겁고 재밌고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론이. 아니 근데 그 단어가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이게 그것만 딱 멘트만 떼놓고 보면 충격적이지만 솔직히 그 SNS 글을 보면요. 충격적인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이걸 가지고 이제 조롱 형태로 이제 가는 게 그러니까 웃기다 너무 웃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그게 같이 결부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딸이 네. 원희룡 지사의 이제 SNS에 이제 들어가서 원희룡 지사의 거에다 쓴 거잖아요. 네, 아빠 허락 없이. 호상은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SNS에 너무 이제 막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너도 내가 너무 너 한번 뭐 칼 들고 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나도 똑같이 너한테 한다 이렇게 협박성으로 쓴 게 되면서 같이 붙으면서 커진 사태인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보도량이 많아서 문제였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만 봐도 말실수라는 건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언론들이 자꾸 제목에다가 호상당해야 할 텐데라는 표현을 쓰고 효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비아냥되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데일리가 호상 원한 원희룡 딸 아빠 싸우러가 간절했던 바람 이런 식으로 쓰고요. 국제뉴스는 폭행당한 원희룡 딸 부호상당해야 할 텐데 안타까운 심경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씁니다. 또 서울 와이어나 내외뉴스통신 같은 곳들은요. 원희룡 딸 호상까지 들먹인 이유 곱게 XX란 소리 vs 자식 심정 똑같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곱게 XX란 소리는 사실 뒤질한 소리 그거를 사실 XX로 표시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네티즌의 어떤 돈 없는 조롱을 제목에다가 언론이 부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MBN 같은 경우는요. 신동욱 그 총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분이 굉장히 이 건과 관련해서 멘트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2번 죽인 꼴이네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MBN은 또 보도 제목으로 뽑아서 호상 발언 아버지 2번 죽인 꼴, 뭐 이런 식으로 따서 말실수에 대해서 과도한 공세를 부각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열렸던 토론회도 제주 환경운동연합이 같이 공동 주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주 2공항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정말 묻는.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였다. 그저께 토론회죠. 그렇죠. 그 자체를 사실 보도를 많이 해야 했었던. 그 유권자 의제가 나온 토론회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방금 전에 그 전 과정 폭행 전 과정을 이야기한 거는 76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신문을 봤잖아요. 신문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폭행 사건이 주되고 근데 이 사람은 단식한 적이 있고 제2공항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다룬 거예요. 그럼 그동안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 3년여의 과정 속에 보통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 기간에 그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루는 신문은 뭐가 있었나 제가 봤더니 조중동은 안 달았어요.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환경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항 부지가 들어갈 거면 환경평가가 괜찮냐 여기 위험소가 없냐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그 공항 부지 아래 보면 천연 동굴들이 몇 개가 발견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자연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환경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이걸 이슈화하려고 했죠. 언론이 안 다뤘어요. 조중동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막 중앙일보는 거기 땅값 올라가고 있다. 이제 막 들썩들썩 거린다. 막 부동산이 막 공항에 들어오니까 이런 보도들을 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사진을 키웠어요. 폭행 사진. 그 영상을 잘 보이지도 않는 영상을 막 깨지는 그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때리고 맞고 하는 것만 부각하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기사도 안 달아줬어요. 그냥 사진 기사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유권자들의 의제를 없애버리는 건 언론들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 호상 이야기 이런 아이런 말장난 그렇죠.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조롱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정치 혐오로 불러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지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 열받죠. 그러면서 진짜 정치는 진짜 못해먹을 짓이야 하겠고 원희룡 지사를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같이 오히려 이 사람이 제주공항을 했냐 안 했냐의 평가보다는 재수없어. 딸도 부족해. 이런 식의. 맞을만 했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는 서로 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 냉소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언론 보도 형태다. 그러니까 의제는 사라졌다 여기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보도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가십을 갖고 왔다의 문제를 더 넘어서
유권자 의제가 없어지는 이런 효과를 바로 언론들이 자기네들이 조장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차별을 하려면 네, 언론이 언론다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참 좀 그래요.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민원련 대댓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상 축하드립니다. 민원련 모든 활동가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받은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일도 탈탈탈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하님은요, 우리 5월 23일에 민원련이 진행하는 민원련 시민방송심의위원회 관련된 광고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트러스트노우님도 처장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언론노조에서 연말에 상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련은 회원들이 상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김경수 의원 관련해서 그 조사가 끝났다는 거에 옆에 포항 영해 사례 이렇게 같이 붙은 거잖아요. 영화 사례. 그런데 이걸 두고 얘기하시면서 최근 잦아진 오보들 이게 다 방심위가 실제 타격감 없는 처벌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방심위의 요즘에 솜방망이 처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잦은 오보인지 뭐 의도된 오보인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행사 사진 어제 올린 사진에서 사진을 잘 보셨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저는 제 사진 있을까 봐 무서워서 아직 클릭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트러스트노어님이 써주신 거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봐야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분석을 해주셨어요. 사진 모니터, 이분이 사진을 모니터 하셨는데, 광주 행사 사진 모니터. 이분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민원연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이제 방송과 이런 것들 다 들으시고 항상 모니터 하시고, 심지어 사진까지 모니터 하신다는. 사진을 모니터 하셨는데, 강연을 듣는 자리 중요합니다. 맨 앞에 차장님과 유 부장이 앉았더라. 제가 앞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이 PD님과 봉봉서님이 앉아있더라. 심지어 봉봉서님은 핸드폰 중이었다 분명히.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히 이 각도를 봐서 문자 확인이 아니다. 이분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사진 분석을. 문자가 아니라 중요한. 굉장히 봉봉서님도 굉장히 잘 들었을 텐데 강의를. 강의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 오는 날 고생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갤락티카님께서 처장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련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라는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처장님 방송에서 한턱 쏘겠다 하셨는데 점심 어제 저희 잘 얻어 먹었습니다. 네, 김치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럼 대댓글 읽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